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둘러싼 소용돌이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장 탈당 꼼수라는 비판에도 상임위와 본회의 한달음에 뚫고 가겠다는 태세입니다. 유례 없이 릴레이 회의를 열고 있는 검찰도 어르고 달래며 수사권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소식은 MBC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무역협회장 재직 시절 부부가 특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보통 특급 호텔 부부 회원권이 대략 1억 원쯤 하는데 연회비는 또 따로 낸다죠. 호텔 측이 무역협회장에게 관행적으로 사용권을 제공해 온 거라는데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한 후보자가 무역협회장 그만둔 건 2015년 2월인데 아직 이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퇴직금 성격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한 후보자는 무역협회장 3년간 급여로 모두 19억 5천만 원, 퇴직금도 따로 4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5성급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곳에 있는 호텔 피트니스 클럽은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곳으로 유명합니다. 부부 회원권 시세는 약 1억 1천만 원, 연회비도 800만 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싼 편인지.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시설도 좋고 강남권에서는 제일 좋은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부는 이 호텔 피트니스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무역협회장에 취임할 때 받은 겁니다. 서비스 이용권이라고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예우 차원에서 제공한 건 맞고요. 회원권이 아니라 카드 형태의 사용권인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식 회원권과 차이가 없습니다. 한 후보자 부부는 무역협회장 임기가 끝난 2015년까지는 물론 퇴임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호텔 피트니스를 공짜로 사용해왔습니다. 사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번 있었어요. 다니셨던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인터컨티넨탈 피트니스 사용권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유하고 있던 신라호텔 회원권을 팔았는데 그 이후로 무역협회에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근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억대의 고급 호텔 피트니스가 아니라 마치 평범한 헬스장 사용권을 제공받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재산 신고해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가 1억 원에 가까운 회원권을 다시 한번 누락을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한국무역협회가 지분 31%가량을 가지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총리가 된 뒤에도 사용권을 계속 보유한다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국내 일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공무원이 어떤 것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는 부정청탁방지법,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억대의 호텔 피트니스 사용이라는 편의를 부부가 제공받는 게 공직 후보자로서 특히 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냐 하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용권은 현재까지 보유 중이지만 역대 무역협회장들이 모두 제공받는 일종의 회장 퇴직금 성격의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산가치 산정이 힘들어 재산 신고에는 포함하지 않았고 이해충돌 가능성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덕수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무역협회 보수 세부 내역에서 퇴직금 4억 원을 누락하고 급여 19억 5천만 원만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당선인 측이 내세운 건 정 후보자가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 대유행 초기 대응에 성과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에 환자가 집중돼서 상황이 엄중했던 지난 2020년 당시 경북대 병원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밤 늦은 시간 여러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 대구 MBC 양관희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신천지발 코로나19 대유행이 대구 경북 지역을 집어삼켰던 2020년 3월.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15일부터 2주만 더 외출과 이동,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압축적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3월 16일 밤 10시경 대구 시내 한정식집에서 정호영 당시 경북대병원장은 법인 카드로 22만 2천 원을 사용합니다. 대구 상황이 엄중해지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권한이 있다면은 저는 2주간을 통행 금지를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바로 다음 날 밤 10시경 한 고깃집에서 49만 원이 또 결제됩니다. 대원장님 하십시오. 당시 경북대병원은 코로나19 진료 최전선에 있던 핵심 병원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90%가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되면서 한시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코로나19 추가 사망자가 나온 날 자정 무렵에도 정 병원장은 술집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본인이 병원장 권한으로 병원 내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했을 때도 정호영 병원장은 직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국민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사명을 깊이 간직하자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3번이나 밤 10시 전후로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식사를 거른 채 밤 늦게까지 고생한 병원 실무 직원들의 격려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정 후보자는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을 받은 결과 2015년과 똑같이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변역 판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이제는 중단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MRI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고 경찰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에 사는 것처럼 속인 건데 왜 그랬는지 보니까 새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지방채가 경기도가 더 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자동차 판매업자가 한 일이라면서도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 아내 진모 씨는 갑자기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남편도 없이 혼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어 불과 36일 뒤 이번에는 원래 살던 강남 아파트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한 후보자 측은 아내가 당시 외제차를 사면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새 자동차를 사서 등록하려면 도시철도 채권이나 지역개발 채권 등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옮겨진 2007년 5월 당시 서울에선 차값의 20%만큼 지방채를 사야 했지만 경기도에선 12%만 사면 됐습니다. 만약 4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면 320만 원을 아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후보 측은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위임장과 도장을 넘기고 전 과정을 맡겼다며 당시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규정상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아닌 제3자는 주민등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거짓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지난 2019년 검사장 승진 때 청와대 측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새 대통령이 살 곳으로 외교부 장관 공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한 외교사절이나 방한한 귀빈들에게 외교를 펼치는 중요한 공간이 사라지겠죠. 그럼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데 외교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인수위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눈치입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관에 각국 주한 대사들의 차량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2018년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27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주한 외교사절 100여 명을 공관으로 초대했습니다. I live up there in the small apartment, but this is a space where we hold these diplomatic events. 외교부 장관 공관은 장관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각국의 외교장관이나 주한 외교사절을 초대해 행사를 여는 중요 외교 무대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 국내외 인사들을 공관에 초청한 공식 행사는 1년에 20회 내외로 개최됐습니다. 공관은 외교 행사에 적합한 구조와 규모로 대지 면적은 14,710제곱미터, 축구장 2개 넓이이고 건물은 주거동과 행사장 등 1,434제곱미터입니다. 인수위가 외교장관 공관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저로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외교부에는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인수위에서는 기자들에겐 검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정작 외교부에는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공관을 당장 물색해야 하지만 대사관들이 밀집한 용산이나 광화문은 물론 서울 시내로 넓혀도 이 정도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말을 아꼈습니다. 인수위에서 아직 특별히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를 것입니다. 다음 달 말 방한이 유력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나 만찬을 열 장소들도 여전히 미정이어서 행사나 경호 준비에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SLBM. 쏘기 전까진 발사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 즉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로 불립니다. 우리 군이 작년 가을에 처음으로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죠. 북한이 이때 그 정도야 누가 못 쏘냐는 식으로 깎아내렸는데요. 사흘 전 우리 군이 SLBM 연속 발사에 성공한 사실을 MBC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연속 발사야말로 SLBM의 위력을 극대화하는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보시죠. 정동훈 기자입니다. 물속에서 솟구쳐 오른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갑니다. 곧이어 한 발, 또 한 발이 솟아오릅니다. 러시아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4발 연속으로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MBC 취재 결과 우리 군도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SLBM 연속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20초 간격으로 탄도미사일 2발이 연속 발사됐고 400km 이상 날아가 모두 표적을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수중 발사 성공 후 불과 7개월 만입니다. 공격 능력을 배가시키면 물론이고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으니까 SLBM 잠수함으로서 위력을 입증했다. 연속 발사는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는 SLBM의 필수적. 여러 목표를 대규모로 파괴하고 잠수함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적 미사일도 없앨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핵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은 최소 10발 이상. 우리 군은 안창호함에 우선 6발을 탑재해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하고 건조 중인 더 큰 잠수함엔 10발씩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우리가 SLBM 7번째 운용국이 됐다고 발표하자 국방과학원장이 나서 폄하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이고 부실한 무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2발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 발만 발사할 수 있는 시험 발사용 잠수함이 준비되었을 뿐이고 북한의 SLBM은 실전 배치했다 이렇게 평가하기 곤란합니다. 북한은 3년 전 3발 이상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SLBM 잠수함을 건조 중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부품 조달이 막히면서 완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연일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과 검찰 소식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내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진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검수완박이다. 총력 저지하겠다면서 하루 종일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검찰 정상화를 내세우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4월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다만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보장되고 한국형 FBI와 같은 수사기구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반대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얘기한 거 또 뭐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거 그런 것들을 반영한 지금 수용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죄인 대박법, 명분 없는 검수완박이라며 하루 종일 반대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한 흉계를 벌여야 합니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또 중진 의원 연석회의까지 개최하며 총력 저지를 다짐했습니다. 검수완박 추진에 피해는 국민이 보고 혜택은 결국 범죄자들만 보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의 총력을 모아가지고 이 법안 저지에 나서기로 오늘 결의를 모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검수완박법과 충돌하는 현행 법률이 31개에 달한다며 형사사법 체계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거들었습니다. 정의당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확고한 당론이지만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자, 그럼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법안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이기주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안건조정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는 보시는 것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오늘은 안 할 것이다 라는 박광원 법사위원장의 입장이 전해졌는데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사위원들에게 오늘은 열리지 않을 것 같다면서 해산하라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서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는데 본회의도 내일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네,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먼저 법안이 통과되고 법사위 전체 회의도 거쳐야 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여야 4대2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뜻대로 언제든 법안은 처리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길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내일 본회의까지 열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일단은 충분히 수기하는 과정을 먼저 거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과는 별개로 박 의장의 중재에 따른 여야 물밑 협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일 일단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부터 거친 뒤에 본회의 처리는 일단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이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서 꺼내든 민형배 의원의 탈당 카드에 대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의 몽리에 맞선 고육책이라면서 이해를 구했는데요. 하지만 당 내에서도 무리수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기 위해 민주당이 꺼낸 전략은 무소속 끼워넣기였습니다. 야당목 3명 중 1명을 민주당과 가까운 무소속으로 채워 여야 동수를 실질적으로는 4대2 유리한 구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처음엔 양향자 의원을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대에 부딪히자 고육책으로 찾은 게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면서 우려를 표시했고 이소영, 조응천 의원도 각각 편법, 무리수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또 이렇게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들께 면목 없지만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지난 20년 동안 추진해온 검찰의 개혁, 권력기관의 개편의 문제가 앞으로 당분간은 진짜 오래질 것이다. 결사 저지를 선언한 국민의힘은 민영배 의원 탈당 등 절차적 문제를 관역 삼아 하루 종일 총공세를 폈습니다. 반헌법적 테러, 2022년 반 4.4.5입 개헌, 집단 광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꼼수가 꼼수를 낳고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 편법 사보임도 부족해서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의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습니다. 집단 광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며 하지만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국민의당 권인희 원내대표가 연일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야 모두 민영배 의원 탈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대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민영배 의원의 탈당을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팀 이정은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지금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를 좀 짚어볼까요? 네,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동물국회다 이런 표현 많이 썼었잖아요. 그렇죠.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다수당, 또 소수당을 막으려고 뭐 회의장 문을 잠그고 몸싸움을 하고 이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거 그만하자고 2012년에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제 문제가 됐던 안건조정위원회인데요. 소위원회 단계에서 이견이 있을 때 여야 동수로 회의를 해서 좀 이견을 좁혀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무력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와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국민의힘,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죠.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었고 그럼 뒤따라서 민주당까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 안에서 목적이 정당에도 편법을 동원하면 안 된다. 또 대선 기간 동안 그 이재명 후보가 위성정당에 대해서 몇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예. 얼마나 됐다고 이러냐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지금 뭐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게 어쨌든 이번 정부 안에 이 법안 처리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권 강화를 공공연하게 밝혀왔었기 때문에 취임 전에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DJ 정부부터 수십 년간 이야기되어 왔던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면 영영 어렵다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걸 보면은 당선인이 검찰 개혁보다는 좀 측근들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예. 또 법안이 통과돼도 아마도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오늘 인수위 측에 물어봤는데 법안이 5월 10일 이후에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선인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지금 뭐 극한 대립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지금 첩첩산중인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이거를 뚫고 가려면 일단 회기를 끝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또 곧바로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안이 검찰청법 또 형사소송법 두 개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회를 열고 닫고 이거를 다음 주에 2번 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려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단 좀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마음을 굳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박 의장이 뭐 중재안을 내놓으면 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박 의장의 선택이 다음 주 법안 처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검찰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 오후에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죠. 전국 고검장들을 만났는데요. 대검찰청에 손고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회의는 지금 끝이 났습니까? 네, 박범계 장관과 전국 고검장 6명의 회의는 저녁 6시를 넘겨서 끝났습니다. 3시간 넘게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검찰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검찰은 분주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출근길에서부터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를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의 제19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는 예과수술식 대처를 해주시면 될 일이지.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와 특별법 제정,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등 검찰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법률상 무효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검찰 전체가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한 모습입니다. 자, 평검사 회의에 이어서 부장검사까지 릴레이 회의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수순인데 어제 전국 부장검사들 밤샘 토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부장검사 대표들은 오늘 새벽 4시까지 9시간 동안 밤샘 회의를 열고 지휘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즉 사퇴를 압박한 겁니다. 지난 8일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검사장, 평검사, 부장검사들까지 집단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공정성 비판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평가 들어보시죠. 깊은 반성이란 표현을 보고 정말 놀래기도 했고 그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허심탄회한 회고와 분석과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작업이 없이 이루어지는 반성은 반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 더 진솔한 반성이 필요하다, 여러 평가가 나왔습니다. 릴레이 회의는 일단락은 되는 분위기인데요. 법사위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는 다시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의 앞글자를 딴 말이죠. 검찰이 대외적으로 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가진 것을 뺏기는 것 같은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검찰은 언제부터 수사권을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검찰 수사권의 70년 역사를 신재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던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경만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순사로 통했던 일제강점기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려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갖게 된 겁니다. 반세기 뒤 이번엔 막강한 검찰을 견제하려고 수사권을 회수하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 독립을 추진했지만 검찰 반발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경찰 수사의 독자성 인정과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절충하는 방향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지만 검찰은 총장까지 사퇴하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진정 사법경찰의 수사권을 원한다면 먼저 자치경찰, 주민경찰로 돌아가 시민 통제를 받고 국민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먼저 만든 후에야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고 검찰의 수사 지휘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6대 범죄로 한정시켜 본격적인 수사권 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다시 수사 기능의 전면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 해도 검찰 출신 대통령의 당선에 반발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이 추진됐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 거센 수사권 회수 움직임에 검찰 안에서도 우리가 가진 수사권을 마음대로 누려도 되는 권한으로 잘못 알고 행사한 건 아닌지 되묻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00년 뒤에나 가능할 거라고 했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수장의 예상보다는 다소 빠른 70년 만에 현실화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간단하게 후루룩 한 끼.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 칼국수 한 그릇 3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평균 6,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처음으로 8,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밀가루 같은 칼국수 재료값이 무섭게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는 5년 만에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칼국수집, 한 그릇에 9,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당장 다음 주부터 밀가루 값을 올린다고 통보했습니다. 칼국수는 밀가루가 제일 비싸고 또 바지락 같은 것도 요즘에 좀 구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20kg 밀가루 한 포대에 22,000원이었는데 벌써 29,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도 이미 부담인데 다음 주부턴 33,000원으로 또 오릅니다. 칼국수의 단짝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도 올해 초 1kg에 59,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65,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칼국수집들마다 다들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격을 인상해야 되나 또 좀 고민을 하시나요? 네, 고민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한식 같은 경우는 체감하는 딱 그 뭔가 마지노선이 있어가지고 쉽게 올리지는 못해요. 오늘 발표된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8.8% 올랐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째 거의 매달 오르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뒤따라 오릅니다. 칼국수집 사장님들처럼 버티다 결국 값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4%로 올려잡았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도 오르는 국면. 서민들은 당분간 뛰는 물가와 뛰는 이자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을 덮친 지 2년. 지금 우리는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한 커피 가게 사장의 지난 2년을 추적했습니다. 저희가 얻은 답은 비관적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서울 서촌의 커피콩 볶는 카페로 유명한 커피공방 사장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필 백화점 입점으로 매장을 늘리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MBC가 찾아갔을 때 그는 임대료에 짓눌려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직원들이 돈을 좀 꿔주고 있어요. 직원들이 돈을 꿔주기도 하고, 예, 직원들이 막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또 이제 신용대출 막혔잖아요. 그는 국가가 자기 같은 사람들을 내팽개쳤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고통 분담이 있는가라는 사실 질문이 들어요. 이게. 근데 누군가는 어느 업종은 재수가 없으면 나라에서 니네는 영업하면 안 돼? 라고 하면은 죽는 게 돼버렸고.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일상 회복을 앞둔 봄. 1년여 만에 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조금 나아졌을까? 그 사이 그는 10년 동안 장사하던 서촌에서 쫓겨났습니다. 작년 여름에 문을 닫았죠. 오랫동안 임대료를 못 내게 되는 상황이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초부터 그게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명도소송이 있었고. 근처에 새로 옮긴 가게는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홀 영업은 아예 접었고 지금은 테이크아웃과 커피콩 도매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보증금을 싸게 해주셨어요. 건물주께서. 근데 저희가 그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니었어가지고. 8차선 대로변에 있는 새 가게. 평일 오후 5시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지켜봤습니다. 한 명도 없다가
40분 만에 처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궁여지책으로 팔기 시작한 딸기를 사갔습니다. 매출 전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 평균 2,500만 원. 하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임대료 500만 원, 직원들 월급 2천만 원, 각종 세금까지 내고 나면 적자입니다. 장사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은 얼마나 졌을까? 개인 신용대출 5천만 원, 사업자 대출 2천만 원, 저축은행 대출 3천만 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3억 원을 더 빌렸고 몇 주 전에는 결국 사채 3천만 원까지 끌어놨었습니다. 다 카드사가 한 3곳,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국민연금, 뭐 이게 제가 사실 오늘까지 막아야 되는 게 사실 600만 원이에요. 나라에서 손실보상은 받았을까? 사업 규모가 커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지난주죠, 뭐 초과 지급이 됐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은 정말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데가 없죠. 지금 보신 박철우 씨처럼 코로나로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전에 635조 원이었는데 2년 만에 252조 원이 늘어나 887조 원이 됐습니다. 규모도 크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많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금융기관 3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140만 명, 전체 채무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은행 대출로 안 되니까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카드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통계에 사채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자칫하면 파산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미국에서는 PPP라고 2년 전부터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탕감을 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건비로 쓰여졌거나 아니면 가게 임대료로 했을 때 한 탕감을 해주거든요. 회복되지 못한 수많은 삶들. 정부가 할 일이 아직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22일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해 인수위원회의 답변이 미흡했다는 건데요.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입장을 밝힐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7시 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촉구하는 팻말을 목에 건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탑니다.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서 내린 장애인 단체 대표. 이동권 보장 등 요구사항이 적힌 스티커를 바닥에 붙이며 전동차 안을 기어갑니다. 내리면서는 전동차와 승강장 틈에 팔을 넣으며 열악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10cm만 떨어져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떨어져 다쳐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함에도 동시에 2호선 시청역에서도 휠체어에서 내린 장애인들이 기어서 열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22일 만에 다시 시위를 시작하면서 지난달에는 시위를 하지 않았던 2호선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평생교육이나 탈시설 자립을 지원하는 예산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탑승 시위가 길어지자 경찰이 출입문을 막아서며 해산을 시도했고 충돌이 커졌습니다. 지하철 승차 방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체증하세요, 이분. 오늘 시위로 경복궁역과 시청역, 양쪽 방향 전동차들이 한때 전부 멈췄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호선 양방향이 40분 안팎, 3호선은 양방향이 1시간에서 1시간 12분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현장에선 출근길 시민들의 항의도 적지 않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장애인 단체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동권 문제나 돌봄 지원, 일자리 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주는 곳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불편에 들어서 죄송하고 저희 삭발을 통해서 이 이동권이 보장되고 발달장애인의 삶이 더 나아진다면 저는 삭발을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약속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해 당분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교통 단속에 불만을 품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도심에서 경찰과 아슬아슬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폭주족 한 명이 잡혀가자 이들은 나머지도 잡아보라며 경찰에 계속해서 신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오토바이 2대가 지그재그로 달려오더니 왕복 6차로 사거리 한가운데에서 굉음을 내며 큰 원을 그립니다. 잠시 뒤 빠른 속도로 달려온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앞으로 지나가고 경찰차가 뒤쫓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서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역주행까지 벌입니다.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내팽개치고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동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재빠르게 발을 걸자 폭주족은 길바닥에 나뒹굴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리를 뻗었는데 운 좋게 딱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경찰관 분들이 다 제압을 하시고 긴급해 보였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경찰에 붙잡히기 전 20대 오토바이 폭주족 7명은 번호판 없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단속에 걸려 한 명이 잡혀가자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하면서 경찰을 조롱하듯 스스로 신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친구들이랑 막 웃으면서 막 장난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번호를 바꿔가면서. 경찰은 붙잡힌 2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입건하고 달아난 5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유퀴즈 온 더 블럭. 어제 이 프로에 윤석열 당선인이 출연하는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치인의 출연이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거절당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그룹 계열 TVN에서 방송 중인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 소시민과 이웃의 삶을 주요 소재로 삼던 이 방송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격 출연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좋아하는 프로라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20분가량 출연하며 검사 시절 일화와 최근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출연을 문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CJ 측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출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 행사를 기획하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곧바로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탁 비서관은 출연을 문의했지만 TVN 측이 프로그램 성격상 맞지 않다며 거절 의사를 밝혀왔고 의사를 존중해 더 요청하진 않았다며 통화한 기록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4월과 재작년 7월 2차례 TVN 측과 출연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해 출연을 검토했다. 정치인 출연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탁 비서관은 윤 당선인의 출연이 오로지 제작진의 판단이었다고 믿고 싶다며 어떤 외압도 없었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습니다. 요청을 안 했는데 나가겠다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내가 나갈게 손 들어가지고 야 어떻게든 프로그램 세팅해봐 하는 건 쉽지 않죠. 대통령 당선인의 첫 예능 출연을 두고 검사 출신인 CJ ENM 대표의 이력까지 인터넷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CJ 측은 내부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생들을 성인 남성이 폭행한 뒤에 집까지 찾아가서 그 부모까지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교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사흘 전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이 학교 남학생 2명이 50대로 보이는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이 남성은 학생들을 강제로 근처의 주택가 주차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초등학생 2명은 이곳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아이들에게 거친 말을 하며 머리와 배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피해 학생 1명의 집까지 쫓아가
집에 있던 학부모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 거 머리 잡고 저쪽 구석에 가서 들어가고 또 집에 또 따라가가지고는 엄마 때리고 그랬다는 건 들었어요. 경찰이 가해 남성을 체포해 조사한 결과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체적인 폭행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 관계자는 마약과의 관련점이 확인돼 어제 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전체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안전 등하교 지도를 안내했습니다. 지난주인 15일에도 경기도 평택의 초등학교 2곳이 학부모들에게 초등학생 유괴 및 납치 시도가 있었다고 긴급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에 탄 남성이 이벤트에 당첨돼 게임기를 준다며 아이들을 유인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에도 같은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고 이들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아들인데 밖으로 나와 있지 말고 그 안쪽에서 기다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많이 불안하죠.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이 남성의 행적을 쫓는 한편 학부모들에게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주가가 어젯밤에 35%나 폭락했습니다. 11년 만에 유료 구독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급격하게 성장한 이런 서비스들. 과연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 있을지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 대폭락. 넷플릭스가 상장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룻밤 사이 67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네이버 시가총액 전체보다 큰 돈입니다. 전 세계 가입자 2억 2천만 명. 오징어 게임으로 승승장구하던 넷플릭스의 주가 시계는 순식간에 4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넷플릭스는 대표적인 집콕 수혜 사업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뒤 2년 사이 58%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유료 가입자가 20만 명 줄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넷플릭스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해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70만 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같은 주요 투자자들은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집콕 시대가 끝나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 동영상 서비스 이용은 떨어질 거라고 본 겁니다. 넷플릭스는 계정 하나로 여러 명이 같이 보는 걸 차단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지만 이용자들의 반응도 차갑습니다. 그러면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플랫폼 자체가 지금 여러 명이 쉐어해서 쓸 수 있어가지고 사실 쓰는 거라서 혼자 쓰라고 하면 안 쓸 것 같은데. 동영상 서비스, 배달 음식, 게임은 코로나로 급성장한 대표적인 비대면 수혜 업종들입니다. 하지만 일상 회복이 성큼 다가오면서 이 업종들이 모두 후퇴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의 한 달 이용자 수는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로나가 절정이던 12월에 비해 149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예 안 시켜 먹을 때도 있고. 화상회의 서비스 줌도 재택근무가 줄어들면서 올해 들어 주가가 43%나 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지금까지 군대에서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면 합의된 관계였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을 받아왔는데요.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군인들의 동성애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표적 수사했습니다. 동성애자 군인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성관계를 한 군인들을 기소한 겁니다. 다른 부대 소속인 중위와 상사는 근무 시간이 아닌 자유 시간에 부대 밖 숙소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사법원 1, 2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루어진 성관계가 건전한 군 공동체나 군기를 해치지 않는다며 사건을 군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인 동성애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로 지금까지 판례를 정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과 가치, 그리고
행복 초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발 더 나가 동성 간 성행위가 혐오스럽거나 선량한 도덕에 반한다는 건 더 이상 이 시대에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동성 사이 성관계는 더 이상 그 자체로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국가가 이들의 사생활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 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13명 중 2명의 대법관은 현행 군 형법대로면 처벌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군 문화나 군기를 해친 것으로 판단되면 군인 간 동성애를 처벌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차례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다시 검토해달라는 헌법소송이 10건 넘게 접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러시아에는 푸틴에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찍힌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스크바에서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폴란드로 도망쳐 나온 24살 대학생의 사연을 현지에서 김건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외곽의 낡은 건물. 사무실 안에는 흰색, 파랑색, 붉은색의 러시아 국기가 붉은색이 빠진 채로 걸려 있습니다. 전쟁과 피를 반대한다는 상징입니다. 24살 러시아인 제니아는 모스크바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Me and my brother worked in organizations, anti-Putin organizations. 반전 집회에 참여했는데 집에 수사기관이 들이닥쳤습니다. Investigation committee came for searching all the papers they made, and there was my name. And so I am involved in my feelings. I remember I felt paranoia. So I was very scared. 모스크바에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고 폴란드로 넘어와 정치적 망명자를 도와주는 이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이자 푸틴의 정적인 나발니를 돕던 마리아도 경찰에 12일간 구금됐다가 러시아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Cannot name war as a war, and any word can keep you to the prison. 전쟁 후 한 달간 이곳을 찾아온 러시아인 망명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And prosecuted after signing some letters or just not signing letters supporting war. 전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디자인 학도였던 제니아의 꿈은 깨졌습니다. Design. My plan was to get education and start improving Russian cities. You don't have any plans right now? The plan I have is to legalize my life here.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양궁 국가대표 8명이 가려졌습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의 주역들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화살이지만 이 안에 담긴 땀과 눈물은 그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대회보다 어렵다는 국내 양궁 선발전.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6개월에 걸쳐 개인당 약 3,000발 가까이 쏴야 했던 무한 경쟁. 남녀 각각 100명에서 출발했던 선수들은 4차례 선발전을 거치며 결국 4명씩만 남게 됐습니다. 피말리는 경쟁 속에서도 도쿄올림픽 주역들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김우진과 김재덕, 오진혁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며 이유석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특히 어깨 부상으로 활까지 바꿔가며 투혼을 불살은 만 40세 최고령 오진혁은 김우진과 함께 통산 4번째 아시안게임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통증은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단체전 먼저 따는 게 일단 제 항상 최우선의 목표였고. 여자부에선 이미 탈락한 장민희를 제외하고 강채영과 안산이 항저우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생애 첫 아시안게임에 나서게 된 이가연과 함께 리우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최미선도 6년 만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최대한 현재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풀어가려고 노력했고요. 이제 앞으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도록.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당시 우리 선수들이 선물로 받고 싶다고 했던 치킨 연금 기억하시나요? 오늘 선수들의 바람이 진짜로 이뤄졌네요. 베이징 겨울올림픽의 영웅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바로 치킨 연금 수여식. 황대원 선수가 금메달 선물로 받고 싶어 했었죠. 그때 그 분위기가 너무 많이 심각했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조금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달 만에 꿈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황대헌과 최민정 등 메달리스트들을 포함해 19명의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연금 기간과 액수는 성적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금메달은 만 60세까지 매일 닭 1마리, 배달비까지 포함해 하루 3만 원 정도라는데 대충 1인당 4억 원 정도니까 엄청나죠? 은메달은 20년간 주 2회, 금메달은 10년간 주 2회.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있을까요? 주 4회 정도 먹어요. 저 때문에 이제 한국 닭이 계속 안 큰다고 잡아먹어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별 육상대회에 출전 중인 양예빈 선수가 주종목 400m에서 1위로 결선에 오르고도 부정 출발로 실격돼 아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양예빈은 예선에서 힘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최고 기록 55초 29에 한참 못 미치는 1분 00초 39로 들어왔지만 전체 1위로 가볍게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10달 만에 벼르고 벼르던 결승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8도나 떨어졌고 오랜만에 느껴본 극심한 긴장감에 양예빈은 부정 출발로 실격당하고 말았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지만 경기를 마친 팀 동료들이 찾아와 위로를 건네자 결국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양예빈은 이내 마음을 다잡고 우승을 차지한 후배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축하를 건넸습니다. 양예빈은 다음 달 춘계대회에서 다시 한번 명예회복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가 오늘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온종일 먹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에는 5mm 안팎의 비도 조금 내리겠고요. 지대가 높은 곳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낮 동안에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포항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는 등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화재 위험성도 여전히 큽니다. 오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미시령 등지에는 순간 시속 90km 이상의 강풍이 관측됐는데요. 내일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대구 등지에 건조 경보가 이어지겠고요. 새벽 동안에는 경기 서해안 지방도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광주 11도로 오늘보다 높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대구 29도, 광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27도까지 치솟는 등 기온이 들쑥날쑥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